아이고, 우리 이쁜 초롱이. 엄마 일하는 동안 집 잘 보고 있었어? 심심했지? 엄마 옷 갈아입고 산책 가자. 초롱아, 목줄은 해야지. 산책 안 간다. 오늘 참 이상하네. 평소에는 산책까지 하면 목줄을 물고 오면서. 초롱아, 목줄 하기 싫어? 그래, 그럼 일단 나가자. 알지. 평소라면 항상 목줄을 착용해서 산책을 시켰지만 이날은 유독 초롱이가 목줄을 거부했습니다. 다른 반려견이나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힌 적이 한 번도 없고 아주 온순한 편이어서 목줄을 하지 않은 채 산책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소리죠? 우리 초롱이 괜찮나요? 이 복부를 심하게 물렸던데 어떻게 된 겁니까? 아이고. 그게 초롱이와 산책을 나온 지 10분이 지났을까요? 어디서 갑자기 큰 개가 초롱이한테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초롱이를 물고 놔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초롱이한테서 그 개를 떼어내려고 했고 우리 초롱이를 문 개 주인도 달려와서 떼어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개가 너무 힘이 세서 떼어내려고 애를 썼지만 쉽지 않았어요. 겨우 떼어냈어요. 우리 초롱이 많이 심각한가요? 예, 심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리자면 이 물었던 개 이빨에 이 복벽이랑 흉벽이 뚫렸습니다. 아이고야. 그로 인해 발열되면서 동맥 혈전이 발생됐고요. 빨리 수술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노령견이다 보니 수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제발 우리 초롱이 좀 살려주세요. 일단 처치해 보겠습니다. 네. 하지만 초롱이는 수술도 해보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12년을 함께한 소중한 가족이었기에 그 충격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쪽 개 때문에 우리 초롱이가 죽었어요. 치료비랑 손해배상 해주세요. 아니 무슨 손해배상을 하라는 겁니까? 그쪽 개가 죽은 건 미안하게 됐는데요. 손해배상까지는 아니지요. 뭐라고요? 아니 그렇게 사나운 개면 목줄을 하셨어야죠. 목줄을 하고 있었는데 잠시 풀어놓은 사이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쪽도 목줄 안 했으면서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손해배상이니 뭐니. 뭐라고요? 개 한 마리 죽은 거 가지고? 당신, 내가 절대로 가만히 안 넘어갈 겁니다. 네,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분들이 정말 많으시기 때문에 이 사례에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실 것 같은데요. 자, 일단은 개물림 사고로 인한 분쟁입니다. 요즘 종종 일어나는 것 같은데 함호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진행자님의 말씀과 같이 반려동물의 인구가 현재 약 1,500만 명에 이르면서 반려견 관련된 사건,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특히 반려동물 입양할 시에 어린 나이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아서 사회화를 하지 못한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한다거나 사람까지 공격하는 경우가 종종 벌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이 다른 반려견을 공격하거나 사람을 공격해서 손해를 입힌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자, 지금 김나영 씨의 반려견인 이제 초롱이가 다른 개에게 물려서 죽었는데 이거는 그 견주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건가요? 네, 우선 반려견과 관련된 분쟁에 대해 짚어보기 위해서는 반려견의 법률적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부터 우선 살펴보아야 합니다. 네. 사무장님 말씀처럼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견을 가족이라고 지칭하는데요. 하지만 민법상 반려견은 물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반려견은 견주 소유의 재물이 되는 건데요. 이에 따라 타인이 자신의 반려견에게 해를 끼친 경우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고 형법상으로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재산에 손해를 입혔으니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네. 드라마상으로 봤을 때 이 대형견 견주 최영철 씨는 보니까 네. 순순히 물어줄 그런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가 보기에는 형사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흔히 타인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나의 반려견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경우에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 견주에게 고소할 거다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재물손괴죄는 고의범만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일반적인 개물림 사고는 견주가 목줄을 느슨하게 잡거나 한눈을 파는 사이에 일어난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럴 경우 고의가 아닌 과실에 해당됩니다. 네. 그런데 과실 재물손괴죄는 형사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자, 일단 과실에 해당하면 형사처벌은 하지 않는다라고 네. 하셨는데 그럼 이 사건을 보면 최영철 씨가 고의로 뭐 목줄을 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네, 맞습니다. 제가 볼 때에도 최영철 씨가 의도적으로 목줄을 풀어두었다거나 자신의 대형견을 방치했다고 보이지 않아 과실로 인해 이 사건 사고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 형사고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재물손괴죄로는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민사적인 손해배상 부분에서는 어떻습니까? 네, 이번에는 타인의 반려견이 자신의 반려견을 공격해서 상해 혹은 사망에 이르겠을 때 민사적 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타인의 반려견이 나의 반려견을 공격할 경우 민법 제759조에 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제1항에 따르면 동물의 점유자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다만 그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른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상대방 견주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라면 민법 제759조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상호 간 다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의 범위 때문입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어디까지 손해를 배상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툼이 많을 것 같긴 하네요. 네. 네, 맞습니다.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 그동안 대법원 판례는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으로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 그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하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네. 결국 반려견 또한 동물로서 재물에 해당되기에 만약 반려견이 개물림 사고로 상해를 입거나 죽는다고 하더라도 상대방 견주는 치료비 혹은 재물의 교환 가치액인 반려견의 구입가액 상당액만을 피해 견주에게 배상하면 손해배상이 완료되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특별한 사정을 입증해야만 그나마 약간의 위자료라도 인정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가족 같은 반려견이 좀 다쳤거나 죽었을 네. 때 겪는 그런 정신적인 슬픔에 대해서는 위자료를 좀 받기는 어렵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대법원 판례 원칙적 입장은 그랬지만 예. 하지만 최근 하급식 판결들을 살펴보면 반려견의 지위를 단순한 재물이 아닌 하나의 생명체로서 다른 물건과는 구별되는 사정을 감안해는 조금씩 경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궁금합니다. 이게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위자료와 관련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반려견은 비록 민법상으로는 물건에 해당되지만 감정을 지니고 인간과 공감하는 능력이 있는 생물체로서 여타의 물건과는 구분되는 성질을 갖는다고 보았습니다. 네. 네, 반려견의 소유자는 반려견과 정신적인 유대감과 애정을 나누고 반려견을 가족으로 이루어 여기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반려견의 소유자가 자신의 반려견이 타인의 반려견에게 공격을 받아 상처를 입는 장면을 직접 목격하는 경우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을 것이고 특히 반려견이 상해를 입거나 사망에 이르는 경우 그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입을 수 있었다는 것은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이에 대해 금전적으로나 위자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또 좀 더 자세히 상황을 살펴봤는데요. 김나영 씨는 초롱이를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 네. 회사도 안 가고 4일 동안 옆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아우, 예. 그렇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손해배상을 청구를 하면서 금액 자체가 반려견 동물병원 치료비가 400만 원인데 장례비는 65만 원, 예. 자신의 정신과 치료비로 30만 원, 택시비 15만 원,
회사를 못 갔으니까 일실 수입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거 200만 원.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따른 손해 100만 원. 요게 이제 분양가입니다.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청구를 했네요. 예. 자, 그러면 지금 김나영 씨가 청구한 금액이 합하면 710만 원 정도인가요? 네.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그렇죠. 건데, 자, 손해배상 이만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안타깝지만 다 인정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드라마 사례와 아주 유사한 사건의 법원 판결을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법원은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로서 입증이 되는 동물병원 치료비 그리고 정신과 치료비에 대해서만 전액 인정했습니다. 네. 그리고 장례비는 25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택시비는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상대방 견주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니까 최영철 씨로서는 김나영 씨가 택시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버스를 타고 이동할지 아니면 걸어서 이동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를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이 손해 부분은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까? 네, 반려견의 재산적 가치 100만 원 관련해서는 김나영 씨의 반려견은 사고 당시 이미 12살이었고 일반적인 유사 소형견의 평균 수명은 10년에서 15년 수준이기에 이 사건 사고 당시 반려견의 경제적,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반려견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를 산정할 수 있는 사물에도 해당되지 않기에 펫샵 등 시장에서 비슷한 견종에 대한 분양가를 객관적인 가치로 보기 어려워 재산적 가치에 대한 배상은 받기 힘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고. 네. 근데 지금 4일 동안 출근을 못 하고 맞습니다. 그 일실 수입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거기다 장례비. 요건 어떻게 될까요? 네, 일실 수익과 관련해서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거나 통상의 손해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해 최영철 씨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나영 씨가 4일 동안 직장까지 쉬면서 반려견의 치료를 위해 동물병원에 다녔던 사실에 대해 최영철 씨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또한 반려견의 치료와 김나영 씨가 4일간 직장을 쉰 것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장례비는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해당되어서 기본장에 해당되는 비용인 25만 원만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최영철 씨가 지금 나영 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네.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최영철 씨의 반려견이 김나영 씨의 반려견을 물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사실이나 김나영 씨도 소형견의 목줄을 하지 않았다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서 최영철 씨의 책임 비율은 50%로 제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네, 이에 따라 적극적 손해로는 총 455만 원 정도 인정될 것이고 이 중 50%만 최종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예상해 최영철 씨는 김나영 씨에게 227만 5천 원을 배상할 책임을 부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다만 법원은 앞서 판결 취지에 따라 김나영 씨가 반려견과 12년간 살아오면서 상당한 유단계를 가져왔고 하지만 급작스러운 반려견의 사망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점을 넉넉히 인정될 것으로 예상해서 네. 위자료로는 100만 원 정도 인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이고. 네, 나영 씨에게 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반려견을 키우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이런 분쟁들이 참 늘어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다른 사건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네네. A 씨입니다. A 씨는 친구와 함께 반려견을 데리고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순간적으로 반려견의 목줄을 놓쳤습니다. 네. 그래서 그 옆에 인근 벤치에 있던 아이에게 달려들어서 4살짜리 아이를 물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야. 왼쪽 종아리에 상처를 입었는데 예. 이로 인해서 아이가 약 2주간의 치료를 받아야 하거든요. 아이 엄마는 A 씨를 상대로 해서 형사 고소를 하고 손해배상도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사무장님이 말씀하신 이 사연은 지금 반대로 이제 개가 사람을 문 경우인데, 네, 맞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견주인 A 씨가 책임을 져야 하는 거겠죠? 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미리 좀 조사를 더 해봤는데요. 이후 엄마 B 씨는 A 씨를 상대로 형사고소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는 과실치상죄로 벌금 50만 원 선고받았는데요. A 씨에 대해 과실치상죄가 인정되었던 사정, 그리고 A 씨는 자신의 반려견이 주변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반려견의 목줄을 단단히 잡고 있을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4살 아이로 하여금 상해를 입기 때문에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됩니다. 자, 이게 지금 2주간 치료를 해야 할 정도면 상처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은 것 네. 같은데 이게 손해배상액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산상 손해로 아이에 대한 기왕 치료비와 성형수술 진단비 등 일체, 그리고 신체 감정에 따른 향후 치료비 일체에 대해서 모두 인용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아이의 나이 고작 4살에 불과해서 상체 부위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치료가 필요할 만큼 상당한 불안감에 시달렸던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위자료로도 250만 원이 인정되었습니다. 예. 근데 A 씨도 지금 자신의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네. 물론 자기가 목줄을 놓친 건 잘못했지만 아이 엄마도 아이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주장해 볼 여지도 있겠죠. A 씨가 아이의 엄마에 대한 과실상계를 주장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엄마는 어린아이의 보호자로서 아이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주변 상황을 잘 살필 의무가 있고, 아이 주변에 동물이 있을 경우에 그 동물이 아이를 공격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하지만 법원은 주인이 동행하는 애완견의 경우 그 주인이 그러한 사고 가능성을 예방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믿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고, 더욱이 사고 직전에 아이의 보호자가 아이를 혼자 놀도록 방치했다고 볼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사고가 순간적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그 정확한 사고 발생 경위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따라서 아이의 보호자가 사고 예방을 위하여 아이의 보호자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조치를 방임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A 씨의 과실상계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 네. 이게 아이 엄마가 아이를 이제 보호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달려오는 개를 뻥 찼다. 예. 그래서 개가 굉장히 큰 부상을 입었다. 오히려, 예. 그럼 또 물어달라고 할 거잖아요. 예. 그건 어떻게 됩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사람과 반려견이 아무리 가족이라 하지만 예. 앞서 말씀드린 반려견은 재물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재물과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래서 사람의 생명과 신체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개에게 어떤 상해나 위해를 입혔다고 한다면 정당 방위로서 어떤 위법성이 조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좀 배려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하는 그런 반려견 문화 좀 더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 마무리해 볼게요, 변호사님. 네, 김나영 씨 12년을 동고동락하면서 사실상 가족과 다를 바 없이 지내온 반려견을 어처구니없는 사고로 하루아침 잃게 돼 그 슬픔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구나 반려견 지위에 대한 현재 법 체계 한계로 인해 김나영 씨의 손해배상 청구조차 모두 인용될 수 없다는 현실의 장벽에서 또 한 번 깊이 상처받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사회적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고 언젠가는 반려견의 법적 지위도 더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김나영 씨 노력은 결코 헛된 울림이 아니기에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얼른 기운 차리셔서 일상으로 복귀하시길 희망해 봅니다.